여러분들 주어주 단독주택. 자, 파일이 올라가는 요 들어가 보면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폴더에 파일 아마 3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 주택 프로세스, 주택 설계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주택 사례 같은 것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나오면은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같이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단독주택.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순서들은 개요 분류, 기본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그리고 각 실별로 계획, 단위공간 계획이라고 하는 각 실별로 계획, 그리고 사례. 사례는 제가 평면사례로 따로 정리해서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 제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생활에 대한 뭐 개요 나오는데, 그래서 주생활의 개념 뭐 이런 걸 여러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에서 주가 부분인데 기본적인 그런 인간의 욕구들을 해결한다.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 그래서 뭐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로 그러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먹고 자고 이제 배설하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거죠. 그래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게 1차적 욕구, 2차적 욕구로 보고 그 외에 이제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가족끼리 화합해야 되고 또 친구들 놀러 오면은 같이 뭐 이렇게 뭐 모여서 이렇게 뭐 뭐라고 하고 뭐 그런 거 1차적 요구랑 2차적 요구랑 육체적 요구, 정신적 요구 그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면, 뭐 수면이라든가 뭐 침실이라든가 또 휴식이라고 하면 거실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 화장실 같은 그래서 화장실은 기본적인 그런 실들인 거죠. 예를 들면 침실, 거실이라고 하면 휴식 같이 뭐 거실 없이도 휴식할 수 있어요. 운동으로. 네. 먹고 싶고 영양분샷, 뭐 주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주거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 좋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주거 공간을 쓴 사용자는 또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족 같은 경우는 라이프 생애가 있어요. 뭐 결혼하고 이제 집을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부모님이 있어서 집을 어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봐야 되네. 잠깐만. 이해부터 잡아볼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애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또 부부가 뭐 해서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부 둘이 살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맞춰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핵가족화 돼가지고 가족 단위가 소규모화 돼가지고 뭐 자녀를 한두 명 낳는 경우도 있고 또 금방 자녀가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녀 강이 필요하지만 또 뭐 알파룸이라든지 또 뭐 다용도실로서 이렇게 주로 뭐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실들이 남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보면 우리가 각각의 뭐 남편 아내 뭐 자녀 딸들 있을 테지만 이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저녁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애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생애별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야 그게 여러분들 그 기능에 맞는 실들을 우리가 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래프를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가족들 다시 구성원이 누군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랑 생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주택을 계획을 할 때,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기획 단계에서 이걸 뭐 적용하고 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례조사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용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용으로 1인당 몇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앞에 좀 이렇게 같이 설명을 앞에 좀 원래 뒤에 있던 내용인데 앞으로 좀 당겼어요. 자, 그래서 1인당 주거면적, 부속실면적 제외라고 하는데
여러 주거 공간이 있으면은 그 주거 공간 안에는 뭐 거실도 있고, 또 복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용 공간으로 보고, 그리고 주거 공간이라고 하면은 순수한 주거 영역인 거죠. 이제 침실이라든지 그 침실과 간겨져 있는 실. 보통 비례가 뭐 6대4 정도, 6대4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5대5, 6대4 정도 보면 5대5라고 보시다 그냥 편하게. 그래서 공용시설이 있고, 주거 공간, 주거시설이 있고, 주거 면적이 있고, 뭐 여기 뭐 1인당 주거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실이랑 이런 거 빼고, 화장실, 뭐 식당 이런 거 빼고, 자, 주거 면적 쉽게 말하면 그냥 방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 사이즈랑 방에 조금 부족되어 있는 그 식으로 보면 되는데, 도대체 그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기본 강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최소 뭐 우리나라 그냥 기준으로 보면 10제곱미터, 표준은 16제곱미터, 이렇게 뭐 4 곱하기 4, 3 곱하기 좀 넘고 3.3 곱하기 3.36,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학회에서도 한 것도 있고, 뭐 어느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좀 다르지만 각각에 다 이렇게 그 면적을 좀 대략적으로 표시해 놓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숑바르드 로보라고 하는 사람, 이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이 서약자인데 이 사람이 정해놓은 것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계 기준이 가장 기본이죠. 한계 기준이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에 뭐 있는데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뭐 어깨가 부딪히거나 뭐 서로 활동에 뭐를 부딪히지 않는 기준을 보통 우리가 한계 기준으로 보고 자, 한계 기준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요거는 그냥 뭐 외워도 괜찮아요. 왜냐면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4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래서 기본이 14제곱미터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14제곱미터지만 그래도 한 16제곱미터 정도 해주면 그래도 자,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생활 영역이 한 4 곱하기 4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넓어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넓으면 좀, 저번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병리 기준이란 건 뭐냐면, 8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졌더니 독방하다 독방. 병이 나더라. 그냥 사람이 뭐 우울해지고, 그래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스마드보라고 자가 정의한 요 규격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죠. 뭐이 정도로 계획 강론에서 이 정도에 대해서 규모로 보고 있어요. 10에서 16제곱미터 정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국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뺐고 이 정도 규모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주택을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주택에는 우리가 주거 공간에는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랑 이제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단독주택에 뭐 일가구가 사는 거죠, 일가구. 여기 한 동이 일가구가 뭐 1층이든 2층 사는 거고, 공동주택은 뭐죠? 공동주택은 여러 가구가 동시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연립주택, 다들 아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고 중요한 거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가로 안에 있는 문제. 여기 가로 안에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졌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는 뭐가 아파트예요? 좀 애매하잖아요. 아파트가 법적으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다 아파트예요. 5층 이상.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규제하는 법이 되게 5층 이상이 되면은 뭐 할 게 많아요. 뭐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뭐 방화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법으로 이게 정정. 어쨌든 5층 이상이 아파트라고 그냥 보면 되고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겠는데 좀 뭐 수평수를 결합한 뭐 말이 어렵죠.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는 얘기고 어떻게 뭐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클리어하죠. 그 아파트보다 좀 규모가 작은 경우에 다세주택이나 연료주택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도 들어봤고, 연료주택. 거기 무슨 건대 앞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밑에 상가 밑에서 뭐 밑에 뭐 부동산 있고 뭐 세탁소 있고 2층 3층이 건물 뭐 주공간으로 있는 그런 건물도 많잖아요. 그게 보통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다세대 주택이고 연료주택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건데 좀 작은 거. 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거 좀 작은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4층이야. 4층짜리인데 아파트처럼 생겼고 대부분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제 고급주택들도 많고 고급주택 형태들도 있고 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시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규모가 작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게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돼요. 엘리베이터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 그래서 연립다세대. 연립주택을 막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계획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평장을 연결시켜 대지를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연립주택이 있고 개념이. 법적으로는 4층 이하인데, 4층 이상이면 아파트니까. 대신에 연립이랑 다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660m 제곱 이상이야, 이하. 규모가 크면은 연립주택. 층은 낮지만 규모가 크면 연립. 작으면 다세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동주택을 하잖아요. 이제 공동주택 할 때 미리 설명한 거를 미리 설명한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이 아닌 일가구가 사는 일동의 일가구 독립주택 하는 게 바로 단독주택이다. 우리 분들 보는 게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는 거다. 어떻게 집합하는 집합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나머지 뭐 전용주택, 병용주택. 그래서 뭐 전용으로 쓸 건지, 아까 병용으로 쓸 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층에 뭐 상가 있고, 이상층 뭐 이렇게 주거공간 많은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병용주택인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 게 뭐 도시 농촌, 뭐 어촌, 농어촌,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단면이라든지 인면적으로 봤을 때 좀 분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4층형이라는 거는 1층인 거고, 중층형이라는 거는 2층 이상, 중층, 2층 이상의 건물을 중층이라고 하죠.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뭐 2층짜리 건물들이 많죠. 3층짜리 건물도 별로 없죠. 그렇죠. 3층짜리 건물 가끔 있는데 그 개인이 한 가구가 사는 2층 이상의 건물 중층이라고 이거는 보면 돼요. 치발용이라는 거는 혹시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죠. 치발용 이런 거 있잖아요.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난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오픈돼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오픈돼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픈돼 있는. 여기는 1층,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 여기는 오픈된 1층이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치환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제 이건 고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큰 점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은 뭐 공간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연결되고 뭐 소음도 연결되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뭐 설계적으로 보면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되게 불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치환형이라고 하는 한 건물 안에서 중층 단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치환형. 이게 치환형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 좀 생소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 많이 하죠. 그 스키플로우는 뭐냐면 밑에 뭐 스키플로우 있죠, 스키플로우. 스키플로우라는 거는 플로우가 스킵했다는 거예요. 스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처음에 스키플로우 형태가 나온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을 요 내용 설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체가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보통 건축을 많이 하죠. 경사지에다가 왜 우리가 주택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다 풍지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 어, 정지대에다가는 잘 건물을 안 지어요. 지난 막 얘기하지 그냥 쌀들 얘기하는 왜 그러죠? 왜 저지대에다가 건물 안 줘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수량이 많으니까 저지대에 물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이렇게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수백 년을 비고 그래서 땀하면은 이런 데도 골지라고 땀하면은 물 나오잖아요. 우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맥이 오르면 얼굴이 안 좋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경사지에다가 보통 건물을 좀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 다 경사지에 딱 구릉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건 왜냐면 배수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런 경사지가 있다고 칩시다 했을 때 자, 건물을 지을 때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을 때, 이 단차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가 만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면 좋을 텐데, 3m. 이게 1.5예요, 1.5. 그럼 1.5의 레벨차가 있어요. 그럼 1.5를 계단으로 올라가고 하네요. 여기 스킵을 할 거예요. 여기가 1층, 2층이 아니라, 스킵해. 그럼 여기 또 올라가면 되겠죠. 스킵해 올라가가지고, 여기 1층, 여기 뭐, 이런 건물이 되겠죠. 여기 1층, 2층. 그래서 여기 계단 참이죠. 계단 참을 이용해서 하나의 공간이 형성돼요. 이게 바로 스키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경사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여기가 1층이겠죠. 여기가 1층 여기는 1층 5층
여기는 2층. 중간에 1.5층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죠. 이거를 스킵하는 거야, 스킵. 중간 1.5층. 이런 경우를 많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설계하면, 단면을 설계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혹시? 물론 지형이 레벨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형을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칙이잖아요. 지형을 활용한 거 외에도 공간이 이게 시각적으로 통합이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이 시각적으로 통합이 되니까, 방향 이런 공간도 깊이감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스키플로 형태다. 뭐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계단 참에서, 계단 참에서 중층이 뭐 나올. 피로티 많이 들어봤죠, 피로티. 피로티가 뭐죠? 피로티.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피로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들어봤죠? 들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어봤다는 얘기. 그렇고, 그래서, 피로티야. 저번 시간에 제가 그거 설명했었죠. 우리 구조 시간에, 루코로비지의 빌바 사보아 주택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피로티가 있어요, 피로티. 이게 지주가 이렇게 기둥이 이게 있으면은, 건물을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차 놓고, 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거 똑같지만, 이렇게, 여기 오픈되고, 반만 필요 반 정도.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여기도 계산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리고 거기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냥 그게 플러팅 고정다라고. 그래서 1층이 개방된 공간으로 배치하는 거. 이런 형태도 많이 있죠. 필로티로 만약에 이렇게, 필로티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누가 좋아요? 이게 도시계획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필로티로 하면은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주차 공간. 그래서 필로티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면 쪽으로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로티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줘요. 만약에 이거는 층수에서도 법적으로 복귀 안 됐지만 이건 층이 아니에요. 여기가 2층인 거예요. 아까 4층 높이, 4층 이상, 아까 5층 이상이면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5층으로 합시다. 1층, 2층, 3층, 4층. 여기가 1층이죠. 필로티로 하면 1, 2, 3 하잖아요. 이거 다세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 5층짜리 건물이 아닌 거예요. 5층짜리 건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훨씬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면은 좀 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파트는 법이 강화돼서 적용되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완화돼서 명하기 때문에 필로티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고, 필로티를 설계하게 되면 유리하고, 그래서 필로티 설계 많이 하고, 우리 데가 있고. 자, 이거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시험용이에요, 시험. 여러분 기사 자격증 시험 보면은 시험용에 나오는 건데,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의 문화 비교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좌식 온돌. 좌식이잖아. 바닥에, 우리 아파트에도 온돌이 있나요? 아파트에 온수난방이 바닥에 지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닥 난방을 하는 나라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바닥 난방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바닥에 카펫 깔잖아요. 카펫, 보통. 카펫은 이제 열전도 단열 효과이기 때문에 밑에 열을 아무리 난방을 떼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펫인데도 신발 신고 다니세요. 그런 서양 문화 자체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방바닥이 뜨거워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방바닥이 안 뜨거워. 그래서 항상 방에 앉지 않고 항상 침대 생활을 한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불 까고 옛날에 잤죠. 지금도 이불 까고 장사 많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 입식. 대신에 뭐 벽난로 같은 거 많이 하죠. 벽난로라든지 이런 거를 난방을 하게 되죠. 바닥 난방이 아니라 벽난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위치별로 안방, 건너방, 위치 따라서 안쪽에 있냐, 뭐 문가방 들어봤는데 문가방 알아요? 문가방이 있어. 문 쪽에 있는 방. 그 위치 따라서 결정하고.
서양 사람들은 뭐 침실, 거실, 욕실,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특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이 분화되고 실이 조합되고, 그러니까 실이 개방적이고, 그 실의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화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방이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조합이 돼요, 실. 그런, 우리 한식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죠. 마루 다음에 밥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래서 방이 계속 연속이 돼 있으니까 폐쇄적인 거고, 얘네들은 방마다 연속이 돼 있으니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좀 개방적이다. 그런 내용이고.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뭐, 방에 밥을 먹으면 식당이고, 자면은 뭐 침실이고 그런 개념이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다 실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이런 데서 앉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조식.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조를 많이 했고, 서양 사람들도 목조를 많이 해요. 근데 목조랑 이제 벽돌이랑 같이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을 거의 안 썼죠. 서양 사람들은 벽돌과 목조 다 사용했다. 하는 거. 그래서 목조 같은 계곡 열소실을 적게 해서 계곡을 짧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름에 덥잖아요. 뭐 겨울에 춥긴 하지만 여름에 더운 거를 이렇게 어, 여름에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건 환기잖아. 계곡보다 큰 거고 서양 사람들은 겨울에 열선실을 춥기 위해서 계곡을 작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가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통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가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실에 맞춰서 가구가 있어야 되죠. 식당이면은 식탁이 있어야 되고, 침실이면 침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난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이죠. 바닥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열이 복사열로. 중간에 매체가 없이 복사열로 오는 거고. 서양은 벽난로라든가 이런 거를 키워서 이제 공기 순환으로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도 그냥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거 표로 한번 해본 거고. 아까 설명했죠, 이거.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그 시간대, 생애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주택 설계를 처음 계획할 때 누군가한테 의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가족이 몇, 물론 요구 조건 물어보지만 가족이 몇 명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 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능실이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결혼했는지, 직업은 뭔지, 집에서 어느 시간대에 머무는지, 가족 구성원들마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건축주한테 제안을 하거나 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기본 목표 같은 경우, 요거 나왔지만, 요거 표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계획의 기본 목표는, 뭐겠죠? 나랑도 상관없다. 다 좋은 얘기. 한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 주거 공간의 어떤 현대화의 디자인 추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할 게 없어. 좋은 얘기 다 있죠. 뭐 가사노동을 뭐 최소화하면서 뭐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뭐 뭐 외부와도 뭐 격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 시대의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주거 공간의 계획의 목표는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고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기본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여기서 모르는 내용 없죠. 다 읽어보면 아시는 내용이죠. 에너지 자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 자가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추진해요. 친환경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패시브 주택 들어봤나요?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패시브 하우스의 반대가 일반 하우스예요. 능력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고도 겨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하우스 그런 거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가 그리고 설비도 좀 좋은 거 쓰라는 거예요. 고농도 설비를 쓰라. 열효율도, 에너지 효율도 작고, 그런 거를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뭐 기본 목표는 이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동선이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동선 전에 기본의 기준 중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하나 빠져 있는데, 조닝이라는 게 빠져요, 조닝. 일단 여러분들이 뭐 가족 구성이든 뭐 이제 디자인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랬을 때 전체 면적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땅을 우리가 썼으면은 거기에서 우리 연면적 같은 거 최대한 쓴 하더라도 어쨌든 면적이 정해져 있고 가족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돼. 자, 그럼 먼저 이제 계획하면서 조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조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별로 내가 쉽게 말하면 그 방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거실의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조닝이에요. 여러분들 평면 계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닝하고 동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선과 조닝. 보통 조닝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동선을 생각하는데 거의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조닝할 때의 기본은 뭐냐? 주거 공간에서의 주거 공간에서 조닝. 그러니까 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고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죠. 도서관도 그렇고 병원은 아니지만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거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비슷한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침실, 예를 들어 침실 같은 거. 침실 같은 경우는 같은 조리는 있고 그 침실은 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거는 같은 카테고리를 넣고 침실이 아닌 공간들은 또 기능별로 다른 공간들은 또 다르게 분리하고 그렇게 분리를 기능별로 이제 분리를 한다. 같은 기능끼리 놓고 다른 기능은 다른 기능에 몰아넣는 걸 이제 조닝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주택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택에 들어가면 어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죠.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안방 있나요? 거실 있잖아요, 거실. 그 신발장 있고, 가장 신발장 넘어가면 거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이거 거실 지나거나 뭐가 있어요? 그, 그 베란다도 있고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이 그죠?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현관에서 방을 살짝 밝게 쌓으면서 거실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동선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짧은 동선 안에서는 퍼블릭하지 굉장히 프라이빗하지 않은 공간, 즉 퍼블릭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조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닝을 할 때 이제 영역을 구분할 때 처음에 동선 중에서 처음에 진입과 가까운 쪽에는 굉장히 퍼블릭한 공간, 이게 좋은 것만 그런 거야. 모든 거가 다 그렇지 않아. 병원도 그렇고, 뭐 도서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그거를 그렇게 조정하고. 그러면은 그 영역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조금, 좀 기능적인 공간, 조금 더 세부 기능적인 공간들이라든지, 또는 프라이빗한 공간. 주거 공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공동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 화장실, 부부욕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안방 안에서 또 안방이 있잖아요.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 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동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조닝이랑 동선은 같은 개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조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없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얘네 말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조닝의 기본은 같은 걸로 분리하고, 같은 것을 크기를 뭉쳐놓고, 그리고 동선상에서 좀 프라이빗한 거지, 퍼블릭한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또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좀 달려야 되는 거. 애- 아이들 방이랑 부모님 방은 같이 묶어놓은 게 좋아요?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이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아주 어릴 때면 가족끼리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방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은 독립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기능이라 하더라도 좀 나눠서 분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해야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여러 다 고려해서 조닝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조닝에 대한 설명을 했고 1.5. 일단 2번 동선을 얘기하면 자, 동선은 어때요? 동선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복도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거실로 가는 게 좋아. 들어가자마자 거실을 단순히 해야 돼. 우리가 그 동선의 기본은 짧고 단순히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여러 가지 효율이 좋죠. 짧으니까 뭐 빨리 접근할 수도 있긴 하지만 쓸데없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복도 자체는 그 자체가 뭐 저는 복도를 뭐 갤러리 형태로 해서 쓰겠습니다. 뭐 좋은데 복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불필요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선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짧고 굵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람이라든가 차량 노선을 분리해서 보차 분리하는 거고 여기서 차량이라는 거는 주차장을 파킹을 하고 들어가는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주차장에서 우리 장 보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주택계획이고 주택이 막 내려서 정문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주방 쪽에 뭐 이렇게 유틸리티나 이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라라고 하는 거 하고 분리하고 교체하고 서로 겹치는 거는 분리시켜라. 서로 다른 종류. 그래서 사람 동선이나 차량 동선이 교차가 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독립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뭐 동선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그죠? 퍼블릭한 공간이랑 프라이빗한 공간을 이렇게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프라이빗한 공간이나 퍼블릭한 공간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사이드에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주방 이런 것들을 가운데 써도 되고 가운데 좀 옆에 써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계획하기 나름이에요.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거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규모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주방하고 주방하고 그다음 다이닝하고 주방이면은 이제 조리하는 데랑 밥 먹는 데랑 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조리하면서 밥 먹잖아요. 그래서 크게 붙어. 근데 좀 규모가 큰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 설계할 때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주방이랑 우리가 식당이랑 분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거. 주택은 좀 고급스럽게 많이 설계하기 때문에 뭐 허리머리 하는 거죠. 아무럴 수 없고. 그래서 동선에는 빈도, 속도, 하중 이렇게 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뭐 빨리, 얼마나 무게를 하죠. 뭐, 이거는 참 요소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실외 배치 봅시다. 실외 배치. 그래서 실외 배치를 보면 뭐 실외 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향별로 방이랑 배치랑 향별로 이렇게 하는데 실외 배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가 뭐 주택을 설계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하고 뭐 수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조망력이 좋으니까 조망 때문에 뭐 건물을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보통 축, 향, 조망 뭐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시를 배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배치라고 하는 게 뭐 배치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설계가 잘못되었다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학적으로 계획 방론적으로 봤을 때 향이라고 있으면 그 향을 어떻게 이용해서 대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뭐 이렇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웬만하면 다른 게 좋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닌 것들은 지켜야 돼요. 이런 내용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에다가는 어떤 실을 배치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쪽의 특징이 어때요? 동쪽은 해가 이렇게 동쪽에 뜨잖아요. 그죠? 아침에 춥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공기가 더워지지 않았어.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공기가 더워지지 않으니까 아침에 좀 추워요. 쌀쌀하고. 그리고 동쪽에 해가 뜨니까 햇빛이 지니까 뭐 약간 추우면서 햇빛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칩스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칩스 먼저 들어오고 일찍 추워지고 좀 추운 편이에요. 서쪽보다는 좀 추운 편이에요. 동쪽이. 아직 공기가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만 오고.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채공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시간도 짧은 편이고, 춥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위치하는 거 좋은 실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다가 뭐 침실 같은 걸 놓으면 되겠죠. 침실 같은 경우. 아침에 뭐 해가 뜨면 되니까. 그리고 뭐 주방이라든가 식당 같은 경우도 동쪽에다가 배치하면은 여기서 꼭 동쪽에다가 배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저것 배치하다 보면은 사실 뭐 남는 데다 배치하는 경우도 많고 주로 남쪽에다가 방을 배치하잖아요. 남쪽이 안쪽에다 보통 다른 거를 배치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다 보면은 서쪽에 갈 때는 침실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뭐 주방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서쪽으로 갈 수도 뭐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동쪽에다가는 뭐 그러다 보니까 주방 식당 같은 것들도 넣으면 좋다. 특히 이제 식당 같은 게 주면 왜 좋아요? 주방이나 이런 거. 우리 주방에다 냉장고 있잖아요. 음식 차갑게 하는데 동쪽은 아까 저처럼 좀 춥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서쪽보다는 뭐 동쪽에 놔도 음식 상해요. 상하는데 서쪽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서쪽에다가 저기 주방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쪽에다 주방을 배치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 비교적으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남양주.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도 했지만 우리는 어때? 태양 고도가 높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높아가지고 처마가 이렇게 있고, 겨울에는 이렇게 고도가 낮으니까 빛이 깊게까지 들어가려고 우리가 처마를 빼잖아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이라든가 사람이 사용하는 실은 그냥 남쪽에다 배치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가 4베이, 2베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4개의 실이 남양에 배치했다. 2베이라면 2개의 실이 남쪽에 배치했다. 3베이, 4베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파트 같은 우리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 자, 아무튼 남쪽에다가는 주요실, 사람이 거주하는 주요실이 를 배치하면 됐다. 그리고 거주용이라든가 노인실, 아동실, 이런 병실 같은 경우도 위치하면 좋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은 남쪽에다 배치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고도 때, 우리나라 태양고도의 특징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유도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국가들은 거의 다 이런데, 뭐, 우리가 또, 뭐 위도가 높거나, 적도지방에 사는 데는 좀 그래요, 기준이. 여름이 2번이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태양고도로 인해서 햇빛을 받을 수 있어 좋고, 그래서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위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위치하고 좋은 실은 노인실, 아동실, 노약자식, 병실, 뭐 이런 것들. 음. 지별벽이 뭐야, 지별벽? 열을 보관하는, 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쪽에서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지별하면 열용량이 크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이 뜨거워진 게 밤늦게 반대로 나와. 열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배 벽체를 넣게 되면 어떤 게 뭐예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남쪽에다가는 뭐지? 벽돌벽으로 설치해놓으면 좀 그게 친환경 건축이죠. 태양열. 여러분 뭐 친환경 별거 아니에요. 자, 서양이죠, 서양. 자, 서양 같은 경우는 서양의 특징은 뭐예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남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갈 때쯤 되면은 이미 공기가 뜨거운 상태예요. 뜨거운 상태. 그러니까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무실 같은 거에서 일할 때도 오후 4시 정도쯤 되면은 햇빛을 받으면 겨울에도 막 덥단 말이에요. 뭐 아주 겨울은 아니지만 초겨울에도 한 4시, 오후 4시에 햇빛을 받는 자리에 내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할 때. 그러면은 본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더워 막. 내지만 꽤 덥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태- 태양 고도도 관련했지만 일단 이미 온도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서양의 특징은 뭐냐면 제공 시간도 길지만 온도가 크다. 온도의 변화가 심하다기보다도 온도가 높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위치하면 안 되는 실이 있어요. 안 되는 실. 위치하면 좋은 실로 되어 있는데 서양에다가 위치하면 안 되는 게 식당 주방. 주방이 설정 뒤에 나와 있는. 뒤에 안 나와 있네요. 저기 보면 식사실. 위치하고 좋으시는 뭐 식사실로 된 다이닝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서양에는 주방등 주방이 설치하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어. 그렇죠? 주방등이 좋지 않, 실은 좋지 않다. 그래서 주방 부분을 서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음식물이 잘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도가 좀 올라가. 겨울에도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무조건 안 되나요? 서쪽에다 주방을 무조건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보통 남쪽에다가 주요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보통 동쪽,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 루버를 설치해줘야 돼요. 루버라고 합니다. 루버 판때기를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햇빛이 와가지고 이제 모두 설치한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면은,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거는 다 상에 대해서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시험 볼 때 서쪽에다가 주방을 놓지 마요. 요거는 이제 거의 강론에서 거의 기본이에요. 자, 북향은 뭐예요, 북향?
북쪽에다가는 실을 주는 게, 놓는 게 좋아, 안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북쪽에 내가 방을 없어요. 방을 하나 없다. 봅시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쪽이 좋다고 했잖아요.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겨울에 따뜻하고 이렇게 딱. 북쪽에는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북쪽에다가도 넣었을 때 좋은 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왜 드냐면은 우리가 맑은 날 해가 뜨잖아요. 그 해 뜬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 막 직사광선을 지고 있는데 그 직사광선 옆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때요? 뭔가 집중이 잘 돼요? 잘 돼요? 아니, 햇빛이 막 여기에 막 아이고 써야 돼. 네. 이게 혈이 때문에 눈부셔가지고 이게 꽉 조도가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가 태양을 직사광선을 받는 거랑 그 직사광선이죠. 태양이 여기 태양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태양 안 보이는데 우리는 불을 꺼도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 하늘을 반사되고 서로 이것도 반사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천공광이라고 천공광. 천공광은 맨날 태양이 없는 아주 비 오는 날에도 비가 막 올랑말랑하는 날에도 뭐 어둡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천공광이라고 하는데 뒷사람들이 아니라 그 천공광의 특징이 뭐예요? 조도가 일정하고 뭐 작업하기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게 책을 보거나 뭐 작업 내가 뭔가를 뭐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공예품을 만들거나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 때 오히려 조도가 너무 세면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측에다가는 주로 어떤 실을 넣냐면은 뭐 전시관이나 뭐 미술 관람할 때도 우리가 비싼 데 있으면 실제 실시잖아요. 은은한 방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전시실이라든지 또는 작업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북쪽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방 같은 거, 공방들 같은 거 할 때. 뭐 그림 화방이나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다 실이 다 북쪽으로 가 있다니. 그러면 하루 종일 조도가 일정하고 해가 있든 없든 하루 종일 조도가 일정하고 그 조도의 그 빛의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징이다. 그냥 특징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큰 줄지 않지만 균이랑 갈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빛의 품질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을 넣는 게 사실 좋지 않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방에 배치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방에 하나 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실의 용도를. 자, 그래서 보면 위치하고 좋은 실이 작업실, 전시실, 뭐 이런 것들이 실로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실도 있잖아요. 우리 기능을 분리하다 보면은 뭐 계단실로 나올 수, 2층 계단실 화장실 나올 수 있잖아요. 화장실, 계단실 또 뭐가 있어요? 뭐 유틸리티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 실은 어디다 위치해요? 그런 실은 북쪽에다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남는 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가 나와요? 보통 북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계단실 같은 거 보면 코아이죠. 우리 주거관 말고 일반적인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실이 어디 있어? 어디다 설계하는 게 그래서 마치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거의 이런 근생으로 되어 있는 우리 뭐 백화점 말고 근생 같은 시설 같은 거 보세요. 조그만 이렇게 뭐 여러분 앞에 뭐 그런 실 보면은 계단실 뭐 이렇게 거의 남쪽에 막 동쪽에 가 있어요. 거의 동쪽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거 쪽으로 보내라. 그리고 사실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참 좋은 시이고 다. 그러니까 남는 데다 넣는 거나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 많이 남더라 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기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 주로 이제 태양과의 관계, 태양 고도랑 그런 관계에 따라서 북쪽, 남쪽, 북쪽에 따라서 조닝할 때, 조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향과 관련된 조닝은 이런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또 꼭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강론적인 꼭 이렇게 향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망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실제 설계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침실이라든가 주방, 식당, 침실, 주방 이거는 뭐죠? 이 뭐야? 그죠?
주방 식당 같은 경우는, 저 보세요. 주방 식당 같은 경우는 동쪽에다 배치하는 게 주방 식당. 남쪽에다 배치하는 건 뭐예요? 남쪽에다 배치하는 거는 일반 실들, 가족실, 방, 이런 것들 앞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포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북쪽에다 배치를 하고. 그렇다. 그리고 사이사이 중간에 연결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와, 시험용으로 한다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서쪽에다가는 뭘 놓지 마라? 식당.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썩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됐고. 자, 뭐, 창의 뭐 크기 이런 거는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도 큰 의미는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남쪽은 동쪽은 위아래로 긴 거, 서쪽은 좌우로 긴 거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는 이제 태양의 위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흡수하였다 그런 개념인데 뭐 이거는 거의 뭐 실제로 뭐 거의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남쪽에는 비교적 창을 크게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남쪽은 채광이라든가 뭐 채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안 온도를 위해서 집안에 이제 하고 바닥까지 가능한 이제 바닥까지 꼭 바닥까지 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또 너무 바닥까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근데 거실만큼 바닥까지 하는 게 좋죠. 또 동쪽 서쪽 같은 경우는 어디가 사실은 열소실이 커요. 열소실이 크다는 거 뭐냐면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보통 창으로 보통 창으로 이렇게 뭐지? 열소실이 많이 나요. 끼는 작아도 열소실은 저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일사일조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3학년 올라가서 학년 배우게 되는데 동쪽이랑 서쪽이 생각보다 열소실이 커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동쪽 서쪽으로는 창을 안 내는 게 좋아 사실. 뭐 극단적으로는 안 내도 뭐 열소실이 크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어때요? 이쪽 서쪽에는 창이 없죠. 아예 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채광 때문에 옆에 이제 프라이버시의 채광 때문에 채광 열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요소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창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적으로도 맞고 앞에는 다 창을 뜨고 뒤에도 창 조금씩 있죠. 뒤에 북쪽에도 창이 조금씩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환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북쪽은 채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남쪽이 중요하니까 그런 개념을 보면 되고 그래서 방에 따라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방에 따라 식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동쪽 서쪽도 뭐 이렇게 나승나물 되는데 중요한 건 남쪽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우리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에 바람이 북쪽에서 불잖아요. 겨울에 추위가. 그러면 방풍림이 있어야 되니까 겨울에도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는 게 좋겠죠. 주택의 경우 아파트 말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계절 푸른 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방풍림이 되는 거죠. 북쪽에다가는 보통 이게 침엽수를 심는 거예요. 침엽수. 쪽에다가는 침엽수 항상 입이 항상 있는 침엽수를 놓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방풍림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북쪽에다가 하루스를 키웠어. 겨울에 나무까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람 숭숭 부는데 그 방풍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북쪽에다가는 침엽수를 심고 반대 남쪽에다가는 여름에 햇빛을 막아주는 게 좋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잎이 있는 헐엽수. 그 겨울에 또 그죠? 잎, 잎이 있는 헐엽수. 반대 겨울에 어때? 겨울에는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잎이 떨어지게 좋겠죠. 그래서 화렵수. 이거 심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통풍과 안개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깝게 나무를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데다가 화렵수를 심어 놓는 거는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을 막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조금 멀리. 앞에 마당이 있고 멀리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열어서 오면서 오히려 더 바람 품질이 더 좋죠. 그래서 방에 따른 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보고 편하게 요거 5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여기 자, 편하게 봅시다. 그래서 자, 표면 형태 같은 경우도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기 편한데 여기에는 이제 그림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평면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복도가, 사람들이 다니는 주로 복도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코어라든지 복도라든지. 편복도라고 하는 거는 복도가 있고, 복도가 하나 있으면은, 복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로 지나가죠, 각각. 실비를. 자, 이게 바로 편복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배치해가지고 한쪽으로 배치하는 거. 이렇게, 아파트 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 앞에다가 방이 남쪽에 이렇게 다 있어. 방 하나, 둘, 세 개 있고, 뒤쪽에 하나, 북쪽에 방 하나 있고, 이런 식이잖아. 요즘 같은 남쪽에 방이 막네 개씩 있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실은 남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자, 여기 있고, 중복도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같이 있는 거가 있으면 확실히 가격이 많이 쓰지 않겠죠. 보통 건물에서 오피스나 이런 거, 공동주택에서 이런 게 나와도 또 주거공간, 이런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자, 회랑이라는 건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실이 있고, 가운데 실이라기보다는 그 주거 영역이 있고,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해랑처럼, 이렇게 갤러리처럼 이렇게 돌아서 가는. 우리나라에 이런 거 건물 있나요? 없죠. 없는데, 뭐, 유럽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외측에다 복도를 주고, 환상형을 그리죠. 뭐, 종묘 같은 건, 동네, 뭐, 해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 해랑만 있고, 안에, 행사할 때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 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홀이 있는 거. 가운데에 이렇게 홀이 하나 있고, 양쪽 뻗어나가는 거. 안 그래도 되겠죠? 중정. 이거 중정 맛있죠. 가운데에 조그만 공원 같은 게 있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그 중정을 도는 거. 만약 중정을 넣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겠지만, 중정에서 이제 제한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가운데에 조그만 이게 공원이라기보다는 외부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중정에는 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운데. 비가 떨어지는 공간. 지붕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뭐 환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우수하겠죠. 가운데에 뭔가 있으니까 좀 특징이 있고 뭐 공간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공간에 좀 깊이감이 있는 중정을 넘어 조금만 우리 외부 공간을 넘어 쪽이 식당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공간에 좀 깊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중정을 넣어서 많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중정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는 좀 특화하기 위해서 저런 중정 같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 근데 코어형 같은 경우는 코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계단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죠? 거의 없는데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그 계단이 바로 코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계단 근처에 뭐가 있냐면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코어 같은 경우는 설비 같은 것들이 뭉쳐져 있어요. 또 아까 코어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 있다는 북쪽. 그 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 코어형이 있고 일실형은 원룸이 있어. 분리형은 침실이 조금 분동 형태로 좀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리스통에서 간다든지. 이게 이제 분리형, 포문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조닝할 때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평면 계획을 언젠가 해도 아니에요. 2학기 정도 되면 2학기에 우리 주거 공간 설계, 주택 설계 아마 그 설계 과목 있을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여러분 조닝을 한다면 조닝과 동선을 이제 할 때 주어진 면적 안에서 주어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게 이게 평면 계획이에요. 주어진 면적 안에 주어진 각실의 기능 면적, 필요한 면적을 이렇게 우리 레고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게 조닝이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게 각도가 동선인데 짜집기 할 때 이렇게 기준하나 이게 그래서 주거 공간 만약에 조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할 때쯤이 뭐예요? 여기서 뭘 먼저 봐야 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제 눈에는 이게 뭐예요? 입구. 입구가 어디 있냐? 입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출입구는 어디 있어요? 돼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돼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돼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돼지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없는 돼지가 있나요? 땅이 있나요? 없죠. 거기 집을 줄 수 없어요. 도로가 있어야지만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돼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걸 우리가 면지라고 하잖아요.
맹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맹지를 여러분 사면 어때요? 안 되죠. 맹지는 싸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자, 도로에 접하면, 이게 도로가 북쪽에 있어, 남쪽이나 북쪽이라고. 그러면, 출입구를 어디에 둬야, 어디에 둬야 돼요? 출입구 남쪽에 둬, 북쪽에 둬.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출입구를 남쪽에다 둬, 북쪽에다 둬. 북쪽에다 대야 되죠. 북쪽이나 아니면 뭐 서쪽, 살짝 서북 쪽에다 이렇게 돼야겠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출입구 같은 경우는 도로 면에다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다른 없어요. 지나가다가 칩시다. 내가 출입구를 동선을 생각해보면 들어가면 뭐가 있다지요? 거실이 있어야죠, 거실. 퍼블릭한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거실을 지나서 또는 바이패스 하면서, 보통은 이제 거실을 지나서보다는, 왜냐면 거실로 가서 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실에서 이제 뭐가 있으면 인사하고, 그렇죠,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짧은 동선 내 방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실을 살짝 바이패스 하면서 내 실로 들어가는, 완전히 지나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입구가 우리가 공공 영역주의 입구가 있지만, 자, 입구에서 바로 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개인 생활 공간이 있고, 요 실에서도 바이패스 해가지고, 뭐 식당이라든가 누가, 뭐 어머님이 여기서 뭐 음식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인사하고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기 주방이 있다면 주방으로 뭐 들어가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다 하면은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길도. 반대로 여기 좀 유틸리티 공간에서 뭐 김장을 한다 그랬을 때 뭐 배추 같은 거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유출입구 하나 두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입구 자체는 입구 자체는 그거 포백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발패스 하면서 지나가면 할거 없고 짧은 동선에 뭐가 있어? 여기에 짧은 동선에 뭐가 있는 게 좋아요? 공용 화장실 같은 거는 입구가 근처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입구 근처에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상평은 낮지만 요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획을 하다 보면은 다 이게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각 실에 단위 공간은 어떤 뭐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10분만 40분까지 쉴게요. 40분. 한 번에 가니까 한 번에 쭉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 중간에 한번 살짝
아세요, 설마. 땡기 만났다니. 왜 거기서 가있어? 저 교보문고였었어요. 이 동네 있어요. 그 저희 학교 있는 서점에 안 돼요. 거기서 가있어. 교보문고 그 온라인 앱. 네.
아, 자, 그래서 봅시다. 씨, 일어나시죠. 자,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문제 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자,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단위 공간 계획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거실을 그럼 어떻게 뭐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 되죠. 그래서 거실은 자, 뭐, 뭐, 사람, 가족 간에 이렇게 뭐, 어, 모이는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거실 같은 경우도 그냥 남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조라든가 뭐 폭풍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남향이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보면 돼요. 우리 거실 면적은 보통 우리가 주거 면적의 전체 주거 면적의 한 30%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론상 보면 자,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뭐 우리가 인체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표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한번 거실 보면 여기 나왔을 텐데 큰 건 없고 여러분들이 거실 층고 정도는 기본적으로 2200 정도. 문 높이가 얼마 정도예요? 문의 높이가 보통 2000에서 2200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200 이상은 돼야 돼. 거실 우리가 사람이 손 대잖아요. 2200이면. 그래서 2200 이상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2400 정도. 조금 높은 것 같으면 2500까지도 되고. 그걸 보면 되고. 나머지 뭐 조금 이렇게 수적으로 좀 공간이 작은 거라. 또 수평적으로 보면. 우리 수평적으로 보면 판을 쭉 폈을 때 길이가 마찬가지 것도 22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 사이즈라든가 그 침실에다 침대 사이즈 같은 경우도 좀 여유 있게 해줘야 되는 통로폭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거실에 들어가는 뭐 이런 소파라든가 소파 사이즈 같은 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보통 소파가 기본적으로 한 600에 600 정도 돼요. 꽤 크죠. 보통 우리 소파로 들어가는 의자가 보통 우리가 앉는 이런 의자보다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650까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또는 뭐 네 개 조합, 두 개 조합, 뭐 양면으로 조합했을 때 필요한 그런 면적들이 나와요. 가로세로 길들이 보통 한 2,500 정도, 2,400 정도, 가로세로 2,400 정도 되는 최소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통로포까지 탁하면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가구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거실의 크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면적의 보통 10%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거실과 아까 가깝게 있는 게 뭐냐면은 또 주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되겠지만 우리 보통 거실하고 주방 식탁하고 관계에서 뭐 우리 아파트에 그럴 때 LDK 쓰잖아요. LDK. 이거는 이제 보통 공동 아파트 같은 거 우리 민원 설계가 선거할 때 리빙룸, 다이닝룸 이렇게 그래가지고 LDK를 보통 넣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 LDK 보통은 K는 L랑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K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D가 있고 LDK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LDK도 있고 또 우리가 주방이랑 리빙룸이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리빙룸 다이닝이 키친에 가깝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치가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보통 규모가 큰 주거 주택 같은 경우는 어, 그 다이닝룸이 식당이 보통 독립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리빙룸에 가고 거실에 좀 가깝게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 아파트 정도 되는 그 조그만 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 어때요? 보통 주방이 키친에 가깝게 있잖아요. 같이 섞어가지고 보통 아파트 우리 그런 데서 살고 있죠.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 정도의 규모에서는 있다. 그래서 이런 주방하고 주방하고 다이닝이랑 그다음에 리빙룸이랑 이 세 개는 같이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이닝 포치니 뭐 여기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뭐 다이닝 포치니 뭐 리빙 다이닝이니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되고
자, 어쨌든 주방 식당이 있는데, 주방 아까 했던 것처럼 부패하기 싫으니까 서쪽을 피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강로 쪽에서 중요한 거. 동선 장애 짧게 하고, 인접하라, 배치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방 가구죠. 주방 가구 보면 냉장고 준비돼 개수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획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어때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씻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씻고 준비한 다음에 가열하는 거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씻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는 가열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필요한데, 자, 이거가 삼각형 순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씻고 가열하고, 자, 삼각형 형태, 동선이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열대 삼각형이고, 그 안에 길이가 이 정도 내외로 동선이 이렇게 거기서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주방 형태를 보면, 주방의 형태도 뭐, 주방 가구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납장이나 주방 가구 형태가 기역자, 디귿자, 일자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로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일자형이 많죠? 조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방 가구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뭐 기역자로 되는 경우도 있죠. 기역자로. 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데다가 좀 애매하죠. 이런 부분을, 꺾인 부분에다가 뭐, 각성을 기도 하고 하지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경우가 조금 중소규모 아파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면적이 크거나 하는 경우는 어때요? 디귿자로 됐거나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많죠. 디귿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일랜드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주방 있고 여기 보통 뭐 됐고 아일랜드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또 조리대를 여기다 하는 경우도 있죠. 아일랜드식으로 요 앞에 아일랜드식 하게 식탁이 놓기도 하고 자 이렇게 아일랜드 말고 요거를 붙여버리면 디귿자가 되는 거죠. 디귿자 디귿자한테 기역자한테 일자한테 이렇게 있고 또는 병렬할 수도 있고 아까 병렬 얘기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들어가가지고 여기 없으면 이쪽에 유틸리티로 가는 문이 있는 경우도 있죠. 통로 개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본 주거 보면 이것도 맞더라고. 일본 주거 집을 보면은 주방의 동선을 통해서 유틸리티로 나가고 이런 경우도 공간이 좀 깊어 보여요. 이쪽에 또 한강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일직선 여기 지금 미닫이로 해가지고 여닫이 말고 미닫이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까지 굉장히 한 번에 뚫려 있는 거예요. 쭉 떨어져 있어요. 외부형 서비스 야드까지.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또 일본 애들은 여기다가 뭐 수만 넣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게 계산하는 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도 일본 주택에서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많이 없어서. 자 어쨌든 이런 거 지금 주방 가면 형태가 비기상 입장 형태가 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건 그래서 내 가격을 삼각형 형태로 하는 것이 능력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소규모일 때는 스탄경 주방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분량은 분리할수록 규모가 크거나 좀 럭셔리한 경우다. 주방의 면적은 이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형태고 요. 아, 아. 아까 했던 건 삼각형 형태.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씻고 조리하고 가열하는 계속 순환하는 거. 침실 사이즈가 우리가 침실 사이즈는 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시험용으로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기의 그 체정량이 이거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뭐 공식을 외울 건 없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요거 지금 써 있는데 일단 침실은 일단 뭐 자는 공간이고 쉬고 위한 공간이고 뭐 보이지 않고 하는데 기적을 보면 공기의 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런제 공기의 체력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성인 한 명이 한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이 한 시간당 필요한 1인이 소요한 공기 한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이 50제곱미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적으로 나옵니다. 50제곱미터 정도의 공기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그 데이터인 거고 이것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자, 50세제곱미터에 그게 필요하대요. 한 시간당.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창문으로 환기 안 하고 창문을 닫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로 침기라고 해가지고 침투한단 말이야, 공기가. 그래서 창문을 닫더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더라. 몇 시간에? 여기 막 우리 강실에 있는 이 공기만큼이 보통, 여기는 공기가 다 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요. 그게 한 시간에 두 번 정도 해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게 필요 양이래요. 그러면은 이만한 공기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는데, 한 시간에 두 번 바뀌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당 2회로,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도 2회 정도는 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설계한단 말이에요. 환기 설계할 때도. 자, 그래서 2회 정도가 가정한다고 한다면 50제곱미터 이하가 가정한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자, 50제곱미터가 내가 필요한데, 내가 50제곱미터가 필요해요. 근데 한 25제곱미터 들어왔다 또 나가니까 한 시간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필요한 거는, 한 시간에 필요한 거는, 한 시간에 필요한 게 실용적은 한 시간에 2회니까 실용도 나누면 25제곱, 실용적, 내가 필요한 용적은 25제곱미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듯이? 됐죠. 우리 일단 필요한 게 50제곱미터, 한 사람당 필요한 게 50제곱미터인데, 한 시간당. 근데 우리가 50제곱미터가 두 번 정도가 교체가 되니까 요거 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한 사람당 필요한 거. 25제곱미터 정도의 공기량만 있으면 되는 거. 25세제곱미터의 공기량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5제곱미터인 거예요. 왜냐면 시간당 한 번이나 두 번 회전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5세제곱미터 만큼 필요한데, 이거는 세제곱미터잖아요. 이걸 바닥 면적으로 우리가 면적으로 나누려면 높이를 나눠야겠죠. 높이가 보통 2.5m 정도 된다고 보고, 높이를, 이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천 높이를, 25세제곱미터에다가 그 높이를 나눠버리면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1인당 필요한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자, 근데 우리가 성인이 2명에서 2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침실 면적을 구할 때, 환기량이라는 기준을 놓고 침실 면적을 구할 때는 이런 공식으로 되는데, 성인 1인당 10제곱미터니까 2인이면 한 20제곱미터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우리 송바르드 바닥 면적 할 때 16제곱미터 나왔잖아요. 16제곱미터 나오고, 또 뭐 18제곱미터 이상 하면 조금 이렇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침실이니까 두 명 있다고 하면, 두 명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정도 환기량이, 그러니까 공기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사대학교 시험 볼 때는 이거 공식을 보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침실 공기 소요 환기 이거 다 주어져요. 이 조건 다 주어지고 뭐 소요량 1인당 필요한 공기량이 뭐 50이라고 했지만 좀 뭐 좀 건물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죠. 창이 있으면 1인당 25가 아니라 더 클 수도 있고 그거 다 주어지고 인원 주어지고 요 조건 다 주어져요. 실질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저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공기량이 있는데 그 공기량에 따라서 침실의 면적을 계속 산출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뭐 많은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침실은 뭐 이렇게 프라이버시 읽어보면 되고 다음 장에 보면은 수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 침실 이렇게 예약할 때 이제 침대 넣잖아요. 이제 침대 사이즈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사이즈 보통 우리가 더블이든 뭐 싱글이든 퀸이든 뭐 트윈으로 배치하든 뭐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건데 뭐그 벽을 주로 벽 쪽에다 하나를 배치하는 거죠. 저 벽은 내벽에는 외벽 쪽에다가 보통 머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간격이에요. 이제 최소 얼마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냐면은 7번 정도 간격이 필요하더라. 최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벽에다 두면은 뭐 그렇게 붙여야 되겠죠. 공오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번 정도 붙고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여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한 900 정도 필요하다. 750에 900 정도 치수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를 배치할 때 벽하고의 이격거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저걸 가구에 맞춰서 이 가구 같은 경우도 다 침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침대 사이즈가 우리 보통 침실 사이즈가 얼마예요? 450, 420 한단 말이에요. 가구가 좀 넓은 거 더 크고 빼보면 나와서 킹 사이즈가 저기 뭐 그렇다. 그래서 침대 사이즈도 그 가구 그
침실 크기에 맞춰서 3의 배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모듈로 저번 시간에 모듈 계산을 얘기했잖아요. 3의 배수로 가구 채택한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간격 정도, 침실과 간격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욕실 같은 경우. 자, 욕실도 좀 읽어보면 되고, 한번 봅시다. 뭐 중요한 거는 뭐, 그 프라이버시 있고, 샤워, 비데 설치하고, 화장대자는 거. 화장실은 가능하면 어때요? 화장실은 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없어도 환기팬으로. 환기팬으로 이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강제배기를 수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 창이 있으면 또 좋겠죠. 근데 창이 있으면 또 관리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창이 막 더러워지고 청소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창이 있는 게 좋은데 없으면 강제배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 샤워하다 물방울 생기니까 물방울 뭐 배라 이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을 배치할 때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수, 배수, 급탕 이런 관이 설비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동주택은 피트에서 올라가. 피트에서 아래층 화장실이 저 화장실이 다 층마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배관이 올라가는데 꼭 공동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에서도 화장실은 가능하면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화장실 있는 것보다는 좀 하나를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하는 게 좋아. 여기 이쪽에 부부욕실이 있으면 부부욕실 근처에 공용욕실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에 주방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설비를 배치했을 때 물을 쓰는 공간은 이렇게 설비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단 말이어서 그걸 그냥 한 카테고리로 묶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접해서 배관할 수 있게 주방이나 또는 화장실도 화장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할 때. 굳이 저쪽에 꼭 손에도 화장실 넣고 저쪽에도 화장실 넣고 이렇게 할 필요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각각의 배치해라. 화장실, 주방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 내용.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는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사이즈 어때요? 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2천에 가로 2천에 세로 1,500. 벌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욕조가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보면 뭐 2,000에 2,100에 뭐 1,5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약간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거보다 좀 크거나 작거나 좀 럭셔리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양변기가 안에 있지만 양변기가 뭐 건식으로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문이 하나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식이 뭐 샤워실도 있지만 뭐 샤워 헤드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럭셔리한 경우 또는 뭐 세면볼이 하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규모보다 더 커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 규모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화장실 설계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기준은 1,500에 지금 가장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그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스케일감을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또 럭셔리하거나 여러 가지 뭐 약간 그렇죠. 이게 양변기를 따로 하나 낼 수도 있고 세면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헤드가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샤워 헤드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뭐 파우더를 지나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볼 거 없고 문짝 사이즈 있잖아요. 문짝 사이즈는 한 700 정도 보면 보통 우리가 주거 공간의 문 사이즈가 문 틀 사이즈가 보통 900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1000 정도 되는 건 뭐냐면 현관문은 폭이 한 1000 정도 되고 방화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별실은 보통 900 정도 되는데 홀실문은 900?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면은 여러 가지 그 앞 공간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700 정도, 600에서 700 정도만 해도 괜찮다. 뭐 폭이. 그래서 그 사이즈를 좀 얘기한 거고. 수납 공간, 요즘 수납 공간 많이 하죠. 그래서 수납 공간 있고 또 팬트리 있고 창고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요즘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보면 되고 수납 공간 보면 되고 현관 홀 복도가 없네. 아 복도 있네요. 현관 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현관. 그래서 현관은 이제 들어가는 공간이죠. 쭉 보니까 그렇죠. 뭐 동선을 고려해라 당연한 거고. 그리고 포치 형태로 하기도 해요. 포치 형태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포치가 없지만 아파트는 포치가 없고 엘리베이터 홀이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근데 포치는 뭐냐면 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를 바로 맞잖아요. 현관 나가자마자 비를 맞으면 웃기니까.
현관이 안으로 떼격이 되거나 공간이 안으로 아니면은 밖에다가 이렇게 처마 푹치라고 해가지고 처마를 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일반 주거 주택에서는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사이즈는 그냥 보면 되고 사이즈는 여러분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면 같은 경우는 무단차로 안 하고 보통 단차가 있죠. 신발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외국은 단차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외국은 그냥 이렇게 뭐 타일 깔고 팍팍 바로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또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한강 같은 경우. 복도는 뭐 크게 없고 복도에 중요한 건 뭐냐 복도 폭. 복도를 내가 폭을 얼마나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 뭐 면적은 뭐 보면 10억 정도 하면 됐고 화장실은 당연히 인접시켜서 배치하고 또 계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건 계단 있죠 계단. 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현관 거실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고 내 방으로 바로 가겠죠. 거실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작은 동선으로 내 방으로 가면 되는데 주택가도 2층으로 되는 거 맞잖아요. 2층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계단실이 바로 보이면 계단실 빨리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계단실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안쪽에 있는 경우는 불편하다. 그래서 현관에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단에 있지. 만약에 내가 2층, 3층으로 계약한다고 한다면 계단에 있지는 현관 근처에서 여러 가지 피안해도 좋겠죠. 나오자마자 멀리 막 나갈 때 돌아서 나간 게 아니라 몰래 나가려면은 그냥 바로 계단 내려가지고 현관으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위치에 계약하는 게 중요하고 어, 계단 경사되는 거 보면 되고 또는 법쪽에 나오고 참 계단 높이가 10m 참 설치하라 이거는 계단에 나오는 강론이 계단이 법이에요. 10m를 한 번에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중간에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 그 참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10m마다 높이가 3m가 넘어가면 계단 참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계단 참 없던데요. 어떤 데는 많이 올라가던데 3m가 안 되는 거예요. 1층 바닥과 2층 바닥이 3m 미만의 경우에 한 번 올라가는데 중간에 10m 10cm야. 그럼 중간에 층이 하나 있어야 돼. 어쨌든. 먼저 있건 나중에 있건 또 중간에 있건 층이 하나 있어야 되고 계단 복도가 되는 데고 중요한 거는 보통 폭이죠. 폭이 얼마 이상 하나? 1.2. 1.2가 기준이 사람 여기 뭐예요? 우리 옷장 설계할 때 깊이를 얼마나 해요? 옷장 설계할 때 뎁스를 600 보잖아요. 신발장 뭐 300에 350. 신발 사이즈가 보통 350 넘어간 사람 있나요? 없지 않아요. 한 350 정도 보면 되고 사람 같은 경우도 옷장도 어깨 넓이가 600 이하로 보면 되니까 옷장도 600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깨 넓이가 600으로 평균 600으로 본다면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깨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200입니다. 1200. 최소 1200이 나가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으로 한 요 정도 되면 900 정도 되거든요.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900 정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900 정도, 최소 900에서 클 때는 일반적으로 1200 이상 정도 해주는 게 일단 1500 정도 하면 좀 럭셔리하고 디럭스하고 너무 넓어요. 2800. 우리 집 복도가 저기 복도 같아. 이 복도 넓이가 한 2,400 정도 된다고 보면. 그건 어때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넓으다. 왜냐면 복도 넓으면 거기 뭐가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전시 공간으로 할 건지 아마 피아노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복도 폭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봤을 때 또 너무 넓어도 안 좋고 완전 그거는 어디나 다 그런 거예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에서도 다 마찬가지. 복도가 한 2,400, 뭐 3,600이 된다. 거의 3,600은 실사이즈잖아요. 되면은 그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기능이 들어가줘야 돼. 근데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데 기능을 넣기가 애매하죠. 아니면은 복도가 이제 뭐 라운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라운지 바로 해가지고 천장을 좀 뭐 어느 일부 낮춰가지고 이렇게 빠양토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거는 뭐 주공간뿐만 아니라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그냥 주차장은 그냥 보면 되고 주차 사이즈가 주차면 사이즈예요 이게. 2.5천이 6이 5m가 아니라 5m, 5m. 2.5m가 주차면이에요, 주차면. 주차면 사이즈가 되는 거 보면, 노는 거 보면 되고, 뭐 문콕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받고, 이제 얘가 좀 빨리 한 게 이걸 좀 보려고 한 거예요. 주거 사례를 좀 보려고. 그래서
요 내용은 좀 받고, 또 과제가 있는데, 과제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주거공간에 대한 과제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다음 주에 일단 설명을 하고, 또 과제가 하나 나갑니다. 나가고, 설명을 하고, 우리 사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택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저런 강론을 가지고, 저런 이제 머릿속에 저런 어떤, 이제, 이게 아닌데, 뭐지? 아, 평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저런 걸 가지고, 한번, 자, 평면적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저런 강론들을 끼워 맞춰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이제 평면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복도, 아까 중복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복도가 있으면 양쪽으로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유형에서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평면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평면. 요 복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서 양쪽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한쪽 방은 부득이하게 북향이든 뭐 이렇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이 꼭 북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 아까 마찬가지죠. 현관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한 꺾어서 바로 누가 보이는 것보다는 꺾어서 들어오는데 거실에서 누가 들어오지를 볼 수 있는 거. 이거 설계를 나쁘지 않게 한 거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또 볼 수 있고 한번 꺾어서 들어와서 뭐 전이 공간으로 돼. 올라왔더니 이제 거실이랑 올라와서 거실이랑 여기는 이제 특별히 그 안방이라 가지고 부부가 사는 영역을 1층에다 놓고 이 동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영역을 이제 공용광을 놓은 거예요. 공용광 거실이랑 주방을 이렇게 하나의 조닝으로 그냥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 영역을 하나 놓고 이 홀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블릭 공간이랑 부부 영역을 분리해 놔.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뭐 자녀방이 있겠죠. 올라가. 동선이 짧잖아요. 그죠? 짧아서 자녀방이. 그런 특징이 에요 올라오면은 올라오자마자 조그만 뭐 라운지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막 그렇게 뭐 다시 뭐 세 명이다 면 세 명 다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그런 팬트리든지 욕실이네 욕실. 욕실이 두 개 있네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좀 특징이 보여요. 이게 좀 어때요? 뭐 어떻게 보여요? 건물이 조금 이렇게 그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에 다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패시브 하우스 같은 거 설계할 때 평면 유형이 대표적인 저런 유형입니다. 만약에 평면형이 이러거나 기역자로 되거나 디귿자로 되거나 S자로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리을자로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열선실만. 얘는 크잖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열선실이 크잖아요. 열선실이 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난방비를 줄이는 아까 패시브 하우스 잠깐 얘기했었는데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내가 디자인하겠다고 하면은 건물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만약에 진짜 열 효율을 위해서라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 정사각형으로 만든 게 가장 표피에 비해서 면적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정사각형으로 설계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설계. 아까 직사각형으로 설계하면 쉽거나 아니면 제일 쉬운 게 뭐 기역자 이런 게 훨씬 설계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도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복도가 어떻게 부득이하게 중복도 형태로 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아까 타이틀이 오르는 있잖아요. 이거 이게 되게 패시브라고 했어요. 중복도하고 패시브. 그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그냥 밀집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효율은 좋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기억장을 봅시다. 기억장을 보면 자, 이거는 기억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도가 이제 톡톡톡 나오는 거죠. 들어와서 복도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서 딱 복도의 언저리에 출입동선이 있는 것도 이렇게 공통적이죠. 복도에서 조그맣게 방 하나 있고 이 방은 뭐 굳이 뭐 사람을 위한 방이 됐지만 뭐 구도식 일본 애들 기준으로 보면 뭐 다도 공간 뭐 이렇게 야들을 보면서 병원을 보면서 조그맣게 뭐 차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유틸티 같은 뭐 다목적 실이라고 보면 되고 올라와서 자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자녀방으로 가면 위에 가면 다 있겠죠. 위에 가면은 뭐 안방도 있고 이게 안방이겠어. 안방이고 애들 뭐 자녀방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분리한 거예요. 아래 위로 1층, 2층을 이 공용 영역과 거실 방역 프라이빗 영역을 층으로 구분한다는 그 층들도 이렇게 분리한 거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코어에 있는 거죠. 코어를 그래서 코어에 해당되는 거죠. 계단실 있고 화장실 있는 그 코어 부분. 당연히 이쪽이 이제 남쪽이겠죠. 이쪽이 남쪽이 있고 그쪽에다 이걸 몰아넣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식향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고, 이쪽이 남쪽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북쪽에다가 이 기능이 아닌 것들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면을 하니까 평면 계획하기가 더 쉽죠. 훨씬 쉽고, 뭐, 누가 설계해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코가 뭐 이렇게 좀 세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계단이 이렇게 기억상을 했다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 좋긴 한데, 이것도 뭐 느낌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디자인상을 봤을 때. 여기 내려갈 때 뭐 천장에 뭐 이렇게 좀 천창 같은 거 놓어주면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주방, 아일랜드형으로 돼 있잖아요. 주방이 있으면은 이게 아일랜드형으로 놓고, 주방에다 식당 같이 붙여놓고, 일본에 또 한시죠 여기 지금 보면은 푸켓도 형태를 가지고 이걸 밀어넣으면 상시 개방이에요. 그럼 이게 복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메인 주방이 있고 서브 주방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외부로 나가요. 주차하고 돌아가고 이리로 가면 되죠. 뭐예요? 요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 평면 보면 꼭 일본 약간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도실도 있고 여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일본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참고해서 그런 거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고 보면 되고 중간에 이런 포인트도 있네요. 포인트 외부에서 외부에도 항상 가격시 같은 거 하나 넣어 있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업자 형태로 요거는 이제 기업자 형태로 했는데 마당이 있고 뭐 편복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요것도 마당이 있는 거죠. 약간 한 스타일이죠. 오늘 마당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자 형태로 되어 있고 현관이 들어와서 복도가 이렇게 마당 뒷마당 여기 앞마당 이게 앞마당과 뒷마당이죠. 요건 마당을 두 개로 이제 분려놓고 앞마당이면서 마당이면서 주차 공간이고 들어와서 들어오면 또 뭐가 보여요? 뒷마당이 보이는 거예요. 설계 잘한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뒷마당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또 여기 유리도 있잖아요. 뒷마당이 보이는 시각적으로 마당인데 마당도 있네. 뒤에 뭔가 있구나. 약간 우리나라 전통 그 어떤 그런 느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든. 설계 훨씬 잘한 거죠. 들어와서 조금만 들어갔더니 계단실도 있고 올라갔더니 주방이랑 거실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거를 마당이 공유하고 시각적으로 약간 중정 형태의 느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항아리도 놓고 뭐 조그맣게 나무 같은 걸 놓고 대나무도 심어가지고 여기가 다른 집이겠지만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마당가 자 그러면서 2층으로 올라와 봤더니 2층으로 쭉 올라와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네요. 올라왔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왔더니 또 올라오자마자 마당이 보이고 또 앞마당이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오픈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조그만 정자 같은 것 같아요. 거실인데 거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거실을 층으로도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 디자인 봐도 리허설만 봐도 그런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16분 4분은 남아 4분만 더 할까 그래서 중정령 요게 이제 중정령이고 중정을 끼고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건 상반은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항상 보면은 들어와 시각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뭐 시선에 의해서 동선을 유도하는 게 가장 큰 이상적인 건데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현관이 여기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보행자 저거는 이제 카키하고 오는 사람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약간의 뭐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살짝 보고 여기는 뭐 살짝 일로 힘을 자극해가지고 동선을 유도하고 빠져 있잖아요. 돌아서 뭐 단을 한번 올라와서 봤더니 거실이랑 중정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비가 떨어지는 데예요. 여기는 비가 아니야. 여기는 비가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실에서 봤을 때도 그 앞에도 뭐 여기 앞에 뭐 도로겠죠. 도로에 정원 도로가 아니고 건물이 있겠 다른 집 건물이 후정도 있고 중정도 있고 그래서 거실이 정원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아까 부엌이나 이런 거는 또 이 다행이라든가 부엌 이런 것들이 이 중정을 통해서 끼고 돌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를 회유할, 요거를 회유하는 공간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할 때. 회유의 뭐 중정을 통한 뭐 회유의 공간 뭐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상을 받았고요. 어쨌든 실제로도 기능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나 잘했죠. 그러나서 다행히 밥 먹으면서도 보고 앉아 쉬면서도 보고 부엌에서도 보고 부엌에 또 뒷마당 또 있어요. 마당이 많잖아요. 마당. 중간중간에 공원이
녹지가 껴져 있는. 돌아와서 이렇게 히트하고 창고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식자재 올려놓고 냉장고에다가 냉장고에 넣고 냉장 안에 일단 돌아와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동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동선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정이 있는 거. 중정은 여기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또 2층도 마찬가지. 2층 올라가 봤더니 2층 이리로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서 봤더니 또 목소리도 이제 어떤 올라와서 또 이렇게 마당이 보이는 거죠. 올라와서 또 항상 올라왔을 때 뷰를 중요하잖아요. 올라왔을 때 통해서 뭐가 여기 이렇게 뭐 나무가 많이 있겠죠. 그거 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또 가족실 있고 여기도 뭐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요거 포인트는 중정이다 중정라고 하는 거. 어? 아까 여기 요거죠. 아까 여기 요 지금 이렇게 이게 여기 아까 마당 이 중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 됐고. 그래서 이게 중정 형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여서 표면 형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볼 때 뭐 편복도형, 둔복도형, 중정형 그 뒤에 보면 이제 분동형인데 이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듣고 질문이네요, 질문.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 주택 프로세스 관련 참고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나중에 주택 설계할 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설계하고 또 달라요. 설계할 때는 설계하는 프로세스는 다르니까 설계가 훨씬 힘들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되는데, 설계는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에다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만들고, 그걸 어떻게 펼쳐나가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참고해서 나왔으니까 다들 참고해서 보고. 질문 없으면 수업을 마치고 10분 있다가 여기서 구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